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 헬멧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시아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천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해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코인을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고 미호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버기즈 딜리버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그곳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척살하였고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부하들은 크로커다일이 버기님의 의동생이라는 게 사실이었어 라고 말하며 또 제멋대로 상황을 오해합니다. 한편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우선은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자신이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이 보유한 버기즈 딜리버리의 장점을 어필하였고 크로커다일도 고심 끝에 버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은 이후 자신의 부하에게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도 이 포스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랑류와 해군은 당연히 사진만 보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기는 세간의 해정왕의 선원이자 사왕 빨간머리의 라이벌이자 임펠다운 대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버기를 사왕으로 선포하였고 버기는 언급결의 사왕이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버기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 역시 자연스레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거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자신의 부관인 보가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푸가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하여 이스트블루 쉘즈타운으로 갔을 때도 보가드가 함께했으며 이후 거푸가 코비와 헤르메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시킬 때도 늘 보가드가 거푸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보가드는 코비와 헤르메포를 훈련시켜주기도 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코비와 헤르메포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가 워터7에서 루피를 일부러 놔주자 보가드는 상부에는 손자라는 이유로 놔줬다는 것이 전혀 해명이 안되니 우선은 놓친 것으로 하죠 라고 말하며 거푸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무려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도 거푸와 함께 갓벨리에 나타났기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모든 매개체의 검사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조로가 삼도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로가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이 쿠이나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검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을 사용하여 전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조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삼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치약력을 높이는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조로는 치약력 만으로 배를 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기기를 사용하며 늘 화도 일문자를 입에 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을 사용할 때 3개의 검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격하기에 조로와 삼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문색 패기를 극도로 단련하면 상대방의 공격 경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잠시 앞의 미래마저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일리는 신세계에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서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이들이 있다 라고 말했고 이후 카타쿠리가 처음으로 미래의 질을 선보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통하여 상대방의 대사를 미리 읽거나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완벽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 역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루피 역시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와의 대결에서 몇 초 후의 미래가 아닌 최소 몇십 초 후의 미래를 예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먼 미래를 예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레드필드는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여 자신과 조촉한 상대방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억마저 읽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토는 여자였으며 호즈키 오뎅은 남자였기에 두 캐릭터는 성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오뎅 그 자체가 되고 싶었기에 자기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고 다녔으며 카이도우와 백세적단의 선원들에게도 자신을 남자라고 부르며 남자 취급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카이도우는 어쩔 수 없이 야마토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으며 백세적단의 선원들도 야마토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세간에도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야마토가 여자인 것을 아는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야마토는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게 여성인 캐릭터이며 외형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여자인 캐릭터입니다. 또한 야마토가 오뎅의 최후를 보기 이전에는 오니히메 즉 귀신공주라고 불렸던 것을 보며 야마토는 여성이 맞습니다. 쿠마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향한 보니는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였으나 알파가 이를 눈치챘고 알파는 곧바로 육식을 사용하여 보니에게 접근하며 거기서 도망쳤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서 완전 구속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했다. 방조하는 자는 제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다시 교회에 가둬두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 순간 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기 아빠 니카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었고 쿠마는 니카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은 고무 같은 성향을 가지며 공상하는 대로 싸우는 모양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토션 퓨처 즉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변신할 수 있는 사기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니카 같은 미래 라고 외치며 마치 루피의 기어3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고무고무 열매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지 않았음에도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알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사히 세계 정부로부터 탈출했고 보니의 탈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니는 사기적인 능력과 사이버포를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간 이후 곧바로 칠무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폭군 쿠마 질 나쁜 녀석이 또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의 수하였던 로비는 크로커다일에게 새 칠무회에 흥미가 있냐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누가 되건 상관없어 인공 강우선을 목격한 놈은 처리했나 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킬 계획을 진행 중이기에 매우 바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쿠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이후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마도 심심풀이로 해적 혹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를 박살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비다는 당시 자신의 배의 자빌군이었던 코비에게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흰수염 정도의 거구라던데 나와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생각해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론 알비다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역시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외로 흰수염 역시 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 해적단 소속이었던 티치 역시 마르코와 함께 이 소식을 보고 있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징베 후임이 정해졌대 잘됐잖아 라고 말했고 징베는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에이스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 의하여 칠무회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에이스가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행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위해 새로운 칠무회로 쿠마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나 행콕은 짐과는 무관계 평생 누구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발바닥 인간이라는군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흥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드래곤은 쿠마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코알라 등은 쿠마의 인품을 잘 알았기에 쿠마가 세계정부의 부하가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두 가지의 미래가 공개되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 멀쩡한 미래에서는 사보가 현재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점잖은 모습을 보이며 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0살이 된 사보가 루피 그 녀석은 좋겠군 자유로워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자 밀짚모자가 사건을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루피가 또 사고를 치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인 무슨 일이 생긴 미래에서는 몰락한
타락한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살이 된 사보는 귀족 이외에는 쓰레기라고 외치며 과거와는 완전히 성격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60살이 되자 루피의 이름을 팔아 술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언뜻 보면 사보가 불쌍해 보이지만 사보의 오랜 염원인 귀족의 몰락이 현실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보는 목적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턴이 본인을 위협하고 있는 순간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바솔로뮤 쿠마가 나타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전 왕하 칠무의 바솔로뮤 쿠마가 출현했습니다. 현재 섬 중심부로 진입 중 위건칩이 통하지 않아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쿠마가 죽었음을 아는 세턴은 무슨 멍청한 소동을, 쿠마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 멈춰 세워라, 발포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쿠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멈춰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무리야, 이젠 무서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저기 아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대로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모처럼 받은 목숨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의 포위망을 뚫어내며 세턴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세턴은 보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군. 망할 꼬마 녀석, 머리를 쏴버려라 라고 말하며 보니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며 세턴은 보니를 놓치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쿠마가 나타나 세턴의 공격을 막아냈고 보니는 아빠 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의 촉수를 붙잡은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하여 펀치를 날렸고 세턴은 죽은 줄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시아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삼짐승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응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뗏목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카야와 카야의 집사는 이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지켜준 밀즈모자 일당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고잉 메리오를 제작하여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소은 아예 고잉 메리오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은 이후 곧바로 출항하였고 워터7에 도달할 때까지 고잉 메리오를 타고 항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고 루피는 전문가에게 선박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잉 메리오는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였고 루피는 안전을 이유로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섭은 죽을 힘을 다해 고잉 메리오를 계속하여 수리하였고 결국 배와 인간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전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기적적으로 고잉 메리오가 수리되나 싶었으나 우섭의 노력에도 고잉 메리오가 복구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사모는 원래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였으며 주로 폐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가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루시로 신분을 위장한 이후 콜로세움에 참전하였고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이미 루피는 능력자이기에 이글이글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자신이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도 사보라면 에이스의 의지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며 악마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실력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데스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판기아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너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천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말이 좋아해서 이무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아오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랬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쿠규가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 모모노스케와 대치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로쿠규는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이 사왕 샹크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쿠규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며 지칠 대로 지친 실록들을 곧바로 기습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하며 만약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들을 건드리며 자신이 나서서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그래 알겠다고, 나도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은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중단한 뒤 군함을 타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로쿠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으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는 로쿠규의 평판이 매우 떨어졌으며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로쿠규가 만약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싸웠더라면 홀로 루피, 샹크스, 키드, 로우, 마르코, 벤베크맨, 조로 등을 상대해야 했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고, 전성기 거프 센고쿠 듀오 정도는 왔어야 상대가 되었을 것이기에 로쿠규가 도망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호즈키 오뎅을 동경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오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뎅처럼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동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에이스가 사망해버리며 결국 바다로 나가지 못하였고, 에이스를 대체하여 자신을 바다로 데려다줄 인물을 찾던 과정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와노쿠니에 오자마자 자신을 어필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야마토는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와노쿠니에 남아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고 와노쿠니에 남아있는 이유는 로쿠규와 같은 강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야마토는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며 언젠간 야마토가 바다에 나가고 싶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기에 훗날 야마토가 동료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합니다.